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강민주입니다. 국민의 선택은 내란 심판이었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대혼란 속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장 업무를 시작한 이 대통령 앞엔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선거 기간 미래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그리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의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모쪼록 새 정부 출범이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G1 뉴스쇼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궁금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 나우 시간인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바로 국정 수행을 시작했죠. 네, 작년 12월 3일이 비상계엄이었으니까 정말 꼭 6개월 만에 수습이 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국정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어제 이곳 국회에서 간단하게 취임식을 열고 이틀째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를 국민 주권 정부라고 부르면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단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하고 차차 풀어나가야겠다면서 비상경제 TF를 바로 가동했습니다.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입니다. 1차 인선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지명자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을 갖추어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원장,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처장, 대변인 등 6명을 1차 인선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첫 인선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거나 탕평 취지를 보이기 위한 인사가 포함되기도 했었는데 이 대통령의 첫 인선은 바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측근에서 역량을 보고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인선은 시간을 두고 계속되겠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정부 장관들은 어제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일단 국정 연속성을 고려해서 박성재 법무장관 외에 나머지는 모두 반려했습니다. 원주 출신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영월 출신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차기 인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첫 인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락, 강유정 두 의원이 사퇴하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 비례대표 16번을 받았던 원주 출신 최혁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네,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해서 부담도 클 텐데 그만큼 기대도 큽니다. 모쪼록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쪽 살펴보죠. 대선은 졌지만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일 텐데 여전히 혼란이 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로 원내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권 의원이 이 자리가 독이 든 성배라는 걸 잘 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상대로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부터 책임론은 불거져 왔습니다.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을 막아선 것부터 막판에는 새벽 후보 교체 시도까지 다소 강경하게 당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또 당이 광장 에너지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화합을 지켜내기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인격 모독까지 감내해왔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 의원은 이번 대선 패배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본인은 물러나지만 보수 재건을 백지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공선동의원회 다른 지도부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내용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책임론은 지도부뿐 아니라 당을 주도하고 있던 친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차기 당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1야당을 수습할 새 체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가의 문제인데요. 기존의 친윤에 친한동훈계, 여기에 김문수 전 후보까지 더해져서 셈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에서는 내려왔지만 여전히 5선 중진이고 이철규 의원이나 유상범 의원도 친윤 핵심에 포진해 있습니다. 친한계에는 박정하 의원과 춘천 출신 비례대표 진종호 의원도 있습니다. 내홍의 결과가 어떻게 판가름 나냐에 따라 강원도 보수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입지자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네, 그럼 끝으로 김 기자가 바라본 국회 날씨 전해주시죠. 네, 날씨가 간만에 화창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화창함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나우 김도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의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틀 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이 SOC 교통망 확충이 꼭 필요한데요. 강원도는 주요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선 김진태 도지사 모시고 사통팔달 강원시대 그 전략은을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취임 3주년을 앞두고 계시죠? 네. 지난 3년 정부 세종청사며 여의도 국회 등을 찾아서 지역 현안 어필하시고 또 지원 촉구하시느라 정말 바쁜 시간 보내셨을 텐데 소회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석 달 지난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강원도, 감자만 팔던 강원도에서 이곳에서도 이제는 미래 산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좀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꼭 필요한 이 SOC, 영월 삼척 고속도로니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 이번에 좀 따낸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민선 8기 강원도정의 핵심 목표가 사통팔달 강원시대 실현인데요. 최근 중앙선 전 구간의 복선 전철화와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동해안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 강원 철도교통 SOC 추진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새로운 도정의 목표로 우리 강원도도 수도권에 편입시키겠다. 교통망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돼서 금년도 1월 1일부로 큰 철도가 2개가 개통이 됐습니다. 이미 강릉에서 부산 가는 것, 동해선이 개통이 됐고요. 또 원주에서도 역시 부산으로 가는 것, 이것도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전히 이제 중앙선이 다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대구, 경북까지는 이 배후시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부산, 울산, 경남 이 거대한 이 지역까지 다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을 전부 합하면 1,400만 인구가 사는 이곳이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이제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현재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서고속철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이 동서고속철 열심히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또 강릉에서 속초를 거쳐서 제진까지 올라가는 동해 북부선 이것도 역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니까 속초는 지금까지는 철도가 없는데 이제는 가로로 세로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제 3년 뒤면은 교통의 십자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참 기대가 됩니다. 모든 철도 사업이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강원도의 핵심 사업이 있다고요. 지사님 어떤 사업인가요? 네. 지금 뭐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용문 홍천 철도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철도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군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홍천군에 이 철도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뭐 계획이라도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홍천은 당장 그게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용문까지 오는 그 노선을 거기서 홍천까지 좀 연결을 하자. 이것을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어서 그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홍천광역철도와 삼척 강릉 고속화철도의 예타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네, 반드시 뭐 정말 이거 해내야 되고요. 우리 강원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항상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그 경제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아직까지 인구가 적고 땅덩어리가 넓고 하다 보니까 구간도 뭐 길게 나와야 되고 하니까 경제성 조사만 하게 되면 맨날 점수가 처음에는 그렇게 높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그 고생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성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 이건 저희들이 늘 중앙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강릉 가는 KTX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뭐 주말 아니라 뭐 평일에도 이게 매진돼 가지고 표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 강릉선 이것을 놓기 전에 벌써 10년 전에 2014년에 이 경제성 조사를 했더니 수치가 0.29가 나온 겁니다. 1.0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통과가 되는데 0.29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막 하는 거를 그때 올림픽 때문에 이거를 밀어붙여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철도망 확충을 위해선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할 텐데요. 보면 또 강원도가 올 하반기에 발표를 앞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10개 신규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고요? 네, 이제 착착 단계적으로 이거는 또 한 10년 중장기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지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춘천 원주선입니다. 뭐 지금 종횡으로 사통팔탈 계속 이 빈칸을 저희가 메워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백으로 남아 있는 구간이 공교롭게도 우리 강원도의 주요 도시인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한번 이어보자 해서 이 10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여기를 넣어보려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태백 영동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좀 새로 까는 그런 사업, 이거를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네. 이슈토크에선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사통팔달 강원시대 그 전략은에 딱 맞는 이슈토크 히트송 어떤 네. 곡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뭐 우리 강원도 자나깨나 고속도로 철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노래, 가수 김장훈 씨의 고속도로 로망스를 선곡했습니다. 같이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탄탄한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사통팔달 강원시대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태 도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강원도 역시 그랬습니다. 강원 지역은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단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던 보수세가 강한 곳인 만큼 이번 조기 대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결국 6월 3일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정책의 공약을 내보내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보고 투표했습니다.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보고 뽑았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골라서 찍은 게 안 됐잖아. 그래 기분 나빠. 국민을 위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경제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저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제가. 사람 보고 하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한 그 인물 되나 안 되나 그거 보고 하죠. 정치 했던 사람이었던가 아니었던 사람인가 그거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이제 인물과 인성을 보고 찍었어요.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많은 국민들은 최악의 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에 힘써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가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 같은데 청년 지원 일자리 정책을 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어르신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복지 제도가 더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좀 더 편하게 좀 살기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너무 똑단으로 해가지고 뭐 법안 처리하고 해가지고 결국 뭐 거부권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좀 그렇지 않게 좀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죠, 뭐. 경제고 젊은 사람들 취업하고 우리 손주들도 있으니까 손주 손녀들이 있으니까 걔네들만 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강원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통과와 교통망 확충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 우리 도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일단은 수도권과 열차가 이렇게 좀 더 많이 뚫려가지고 수도권과 가까이 더 근접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인원이 없어.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이 와서 살게끔 공장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들어가서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겠죠? 뭐 혁신적인 하여튼 뭐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고속도로, 고속철 그거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춘천도 여기 내려오는 고속도로 같은 빨리 됐으면 좋겠고 조기 완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생 에너지가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강원 도민 인구들이 더 윤택하고 삶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개발 제재를 너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싫은 것 같아요. 제재 좀 안 하고 좀 풀어줘서 이거 제대로 개발을 못하는 게 저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3년 만에 극적인 정권 교체, 경제, 외교 등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왕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여튼 국민의 평안을 위한 정치. 오늘 그 메시지를 보내는 보니까 뭐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정말 그렇게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경제 살린다 그러니까 경제를 좀 살리고 화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
주간 있었던 가장 핫했던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보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6.3 조기 대선. 국민의 선택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오늘 좌우지간에선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강원도는 이라는 주제로 이번 대선의 의미부터 강원도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낙선했던 이재명 후보였죠. 이번 21대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정권 교체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부터 하겠는데요. 내란 심판과 견제 그리고 종잣돈으로 뽑았습니다.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 가장 많은 그 표를 몰아줬으면서도 50%에서는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힘은 내란 심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은 몰아주되 50%를 넘지 못하면서 긴장감도 같이 불어넣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4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했는데 40%를 가까스로 넘기면서 약간 견제 세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과연 지금 국힘이 이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지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 드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 10% 넘지 못해가지고 8%인데 약간 좀 자중해라 이런 메시지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권영국 후보 이제 0.98% 나왔는데 득표율로 봤을 때는 미미하지만 이 선거 끝나고 후원금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13억 정도 이렇게 후원금을 주면서 진보 정치에 대한 종잣돈은 좀 마련해줬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들이 주신 당근과 채찍이라 하겠습니다. 이 당근과 채찍은 모든 정당에 다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탄생한 대통령에게는 당근을 주면서도 채찍을 준 것이 윤민섭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견제 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권영국 당시의 두 후보자 또 김문수, 이준석 당시의 두 후보자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표 차이가 0.91%, 1%가 나지 않은 그러한 표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이 양 당에게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라라는 말씀이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탄핵 직후의 대선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선 때 탄핵 직후의 대선에는 국민의힘이 당시에 24% 콘크리트 지지층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8대2나 7대3 정도가 나올 거라 예측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수층에도 해준 것이 결국 당근도 주면서 채찍을 준 거라 생각합니다. 약간 매번 이제 선거 때 득표를 보면은 이제 제 발음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표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 이렇게 대중 심리의 균형을 너무 잘 맞춰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보수층에도 많이 표가 간 게 저도 생각보다 표 차이가 생각보다 덜 났거든요. 네, 이랬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민주당의 권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견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좀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국민들이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 또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대선 바로 다음 날 출범을 했는데요. 두 분은 이 새 정부의 최대 과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통합, 경제, 그리고 미래성장 산업 도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2022년 대선과 또 작년 총선, 즉 현재 대선까지 또 그 이전 선거도 너무나 대한민국이 일도 양단이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면. 또 정치적 보수, 진보 좌우뿐만 아니라 연령별로도 또 혹은 성별로도 너무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을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서민 경제나 소상공인 경제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국가 전반적인 산업을 발전시킬 미래도약 산업이 중요한데 다소 좀 아쉬운 점은 임기 오늘 둘째 날이거든요. 어제 첫째 날, 오늘 둘째 날에 이 통합이든 혹은 경제든 서민이든 혹은 소상공인이든 이러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제는 법사위에서 대법원 증감법을 만들고 또 오늘은 또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3개와 검사 징계안을 통과시켰어요. 지금
급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 할 거는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급한 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당이시니까 191석 거열을 갖고 있는 여당이시니까 국회에 좀 언지를 줘가지고 야, 좀 천천히 해. 나부터 메시지 내고 너네가 나중에 좀 천천히 해라. 이 정도의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경제를 먼저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대기 변호사께서 뽑아온 거 이제 두 개는 저하고 같은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통합. 통합에 대해서는 이게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 세대, 계층 뭐 이런 걸로 너무 갈라져 있어요. 남녀로도 갈려져 있고 이래가지고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걸 오히려 정치권에서 많이 부추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정치권의 인사들도 너무 센 발언을 많이 하면서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만 너무 익숙하고 양 극단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뭐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뭐 이런 상황들이 너무 팽배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는 통합 이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회복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고 지금 뭐 저희도 동네만 돌아다녀도 빈상가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방향이 기존에는 어쨌든 대기업 중심이나 대기업 세제를 혜택을 깎아주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추진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그런 방향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민 경제에 좀 집중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부양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이후에 추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한다고 하니까 좀 잘 지켜봐야 될 거고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되겠다. 경제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불평등 해소, 경제 상황에서도 불평등이 양극화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좀 다른 부분들은 광장의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12.3 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우리 사회도 좀 개혁하고 바꿔보자 했던 것들이에요. 다양하게 뭐 사법개혁이니 언론개혁이니 뭐 이런 부분들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맨날 다음에 개혁 이런 거 말고 이제 이 타이밍에서 대한민국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개혁 의제도 좀 속도를 내고 이런 것들이 좀 완결돼서 개헌까지도 더 이상 6공화국 체제가 아니라 이런 개혁 입법들을 잘 만들어서 제7공화국 시대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당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여당 입장으로 또 최대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여당은 내란 종식이라는 키워드로 최대 과제로 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5년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이 내란 종식 키워드를 끌기 위해서 특검법을 통과해서 수사를 끌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아까 유민섭 의원님께서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경제 살리기 위한 추경은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안에서 대통령 특활비 82억을 깎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실 특활비나 검찰 특활비를 다 깎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이게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 특활비를 다시 또 추경으로 살릴 건데 임기 6개월, 이미 6월 달이 지났죠. 1년에 82억인데 남은 6개월 동안 얼마를 살려놓을지 그게 좀 귀추가 주목되는 점입니다. 이번에 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여지는 게 지금 당장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거부터 논란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의 동력이 잃어버리고 저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100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100일 동안 잘하냐 못하냐가 5년 임기의 그 성과를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이 100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임기 전반을 영향을 많이 미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일 동안에 이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특활비 논쟁들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정말 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어야지 이후에도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새 정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법적인 쟁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새로운 입법을 통해 가지고 재판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각 구성이 장관들에 대한 구성이 그러니까 국무회의 구성이 재판정지법을 국회에서 만들면 그게 국무회의에 가가지고 논의를 해서 통과를 하고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이 기간이 길까?
아니면 당장 6월 18일 날 있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의 재판부터 대법원까지 이 기간이 길까? 이 수싸움으로 다시 또 일자 싸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탄핵 직후에 탄생했는데 그 인수위 없이 이럴 경우에 문재인 정부도 거의 한 140일, 길게는 한 200일까지 내각이 구성됐는데 아마 이번에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정치인으로 임명한 게 아닌가 이러한 좀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재판정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몸으로 막을 수도 없지만 다만 필리버스터나 반대 토론이나 어제 보니까 대법원 증거법에 대해서 법사위에 퇴장했더라고요. 퇴장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무슨 특검법에 대해서 본회의 보니까 본회의에 아예 출석을 안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던데 국회에서 일은 하셔야죠. 출석을 해서 반대 토론하고 그 반대할 건 반대 누르고 회의록에 조선왕조실록처럼 회의록의 역사에 기록은 해놔야 된다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퇴장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의회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네. 것 같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이게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당장 이제 6월 18일 날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된 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논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법을 통과시키던 뭐 그걸 국무회의에서 빨리 통과시키던 아니면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그 법원 재판 기간을 조금 늘리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재판이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민주당에서도 이 법을 바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헌법 84조 같은 경우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임기 중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불소추가 되는데 그 전에 재판가 받고 있는 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아예 재판 받고 계신 분은 대통령이 못 나오는 법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됐으면 그걸 정지시키는 법을 아예 그냥 논쟁이 없을 때 확실한 대상자가 없었을 때 정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사상 초유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됐든지 재판이 좀 이제 늘어지고 민주당에서 법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대통령께서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고 다만 대통령 끝나고 나서 형 국민으로 돌아가서는 재판 제대로 받겠다. 이런 메시지 정도는 좀 내시고 정리를 하는 게 또 이거 갖다 너무 오래 끄는 것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내시고 정리를 하고 이제 대통령 끝나면은 다시 재판 받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대선에서 패한 국민의힘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좀 기존 지도부는 재편이 되고 변화의 바람이 불겠네요. 네, 아마 의원총회에서 다시 비대위로 가냐 전당대회로 가냐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아마 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중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뭐 황교안 대표를 데리고 오던 뭐 한동훈 그 전 당대표에 대해서 꽃길을 깔아줘가지고 데리고 오던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방식보다는 지금 내부적으로 그냥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의 득표를 받은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채찍도 줬지만 당근도 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있는 훌륭한 인사들을 가지고 심기일전을 해보자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친한계 친윤계라는 다툼도 있을 텐데 사실 뭐 친이 친박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분이 한 10년 넘게 정치를 해와서 쌓은 계파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입당하신 지 한 3년 정도 간 넘으셨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한 1년 됐을 거예요. 실제로 까보면 친이 친박의 실체가 친한의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한동훈계라는 것이 한동훈 당대표 때 비례대표 받았던 의원들 강남, 서초, 송파 뭐 대구에서 한두 명 정도 일부 좋은 지역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성하는 것 같은데 당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선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국힘이요. 네, 지난번에도.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관심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께서는 진작에 사퇴하셨어야죠. 네, 근데 너무 늦었고 그리고 친윤계가 지금 보는 게 약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뭐 당대회를 하겠다, 그래도 새로운 지도부를 뽑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친윤은 약간 버티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니 저 사람 잘못도 없고 이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젊고
하니까 그냥 그 비대 현장을 좀 앉혀놓고 다음에 당권을 잡기 위한 시간을 좀 벌면서 친윤계가 어떤 교통 정리를 하고 이런 좀 시간을 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0%가 넘은 게 이게 독이 든 성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40%가 넘었고 특히나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지금 국힘의 의원분들이 수도권 의원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영남이나 뭐 강원도나 이런 데 많이 포지션했고 그 본인들의 지역구에서는 지금 대부분 뭐 표차는 줄었지만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잘 버티고 있으면은 다음 총선에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외부에서 큰 충격을 오면서 당을 개혁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는 아니다 지금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해서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가지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이 41%가 왜 나왔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힘이 절대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예,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금 민주당의 의석도 굉장히 많고 행정부 권력까지도 잡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견제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발동을 해가지고 한 거지. 근데 국힘이 잘해서 준 게 아닌데 그걸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번에 젖잘싸? 예,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프레임이 너무 강해 있어가지고 그냥 시끄러운데 근본적으로 그런 개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나서 당권을 잡은 다음에 19대에 당선됐어요. 탄핵 이후에 당선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난 다음에 당권을 잡은 다음에 21대에서 당선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자의 생각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총의 김문수 후보자가 어떠한 의사표명을 밝힐지에 대해서 거기에 좀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권 벌써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선거 때 유지했던 네. 단톡방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시고 선거 끝나고 다음 날 제가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네. 그 단톡방도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자들 나가지 말고 그냥 유지하겠다. 내 일상을 좀 전달하겠다. 일상을 전달하겠다. 정치인이 일상을 전달하겠다는 거는 나오겠다는 거네요. 정치 계속 하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선거 끝나고 그렇네요. 다음 날 대부분 낙선하신 분들은 집안에서 이렇게 좀 쉬시거나 이렇게 조용히 계신데 등산 가셨죠. 이분 등산 가셔가지고 훌라퍼 돌리시고 턱걸이 하시고 저거 네. 보면서 건강하세요. 본인 루틴대로 사신 그거를 겁니다. 다 이제 네.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자이기 때문에 41%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이나 뭐 장미랑 김연아 미담이나 설란영 여사의 뭐 보건휴가를 처음 제청했던가 타가소를 처음 운영했던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41%라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정말 당권을 다시 도전할 거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하고 친윤하고 어떻게 그룹을 형성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약간 이제 진 당이지만 아주 지금 지구복구하는 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득표율이 10% 넘길지도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요. 결국 8.34%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네. 일각에선 향후 보수정계 개편에서 이준석 후보의 역할이 좀 제한적일 거란 평가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한적이 될 겁니다. 그 3년 동안 국회의원 3명 있는 정당인데 3명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 이준석 후보자께서 박스권에 이준석 후보자께서 김문수 당시 후보자에게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근데 본인이 연령대로 보면 중도 확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연령 확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20대 남성들만 지금 투표를 한 선거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본인께서 박스권에 갇히셨고 강원도랑 비교해 봤을 때는 춘천 원주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득표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보자면 춘천 원주에 아까 이준석 후보자의 전국 지지율이 8.3%인데 춘천하고 원주에서 9.2랑 8.5가 나왔어요. 이게 왜냐면 대학 도시거든요. 강원대, 한림대, 또 뭐 성심대, 춘천교대, 성곡대가 있고 상지대, 한라대,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있고 또 강릉 원주대가 있고 이러한 대학 도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준석 후보자의 표가 높게 나오면서 김문수 후보자의 표를 약간 깎아먹은 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 원주에서는 의미가 있는 표심이 나왔지만 이준석 후보자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 국회의원 생활은 3년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혁신당을 이끌어가야 될까. 지금 첫 선거 끝나고 나온 멘트가 지방선거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천하람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거든요. 총선 끝나자마자 지방선거에 매진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말이었습니다. 네. 후보군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개혁신당에서 그렇죠. 네, 지방선거에서 네.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일단은 우선 이제 득표율에서 보면은 이제 3차 토론의 발언이 굉장히 여파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3차 토론에서 이제 그 혐오 발언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깜깜이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여론조사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나오는 거 보면은 그 3차 토론 발언 직전에는 10%를 넘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발언 이후에서는 10% 넘는 건 거의 사라지고 거의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준석 후보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득표율로만 보면은 8%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저런 사정을 떠나서 이제 봤을 때는요. 근데 일단은 그 8%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유지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마 그 3차 토론했던 이 발언이 계속적으로 꼬리표처럼 따라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정치인의 생명이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있고, 한 예로 들면은 예전에 이제 정동영 후보가 있었는데 이 노인 비하 발언을 한번 하신 다음에 그 여파가 거의 뭐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절을 할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20대 그 출구조사 결과로 보면은 20대 남성 지지율이 37.2%예요. 그러니까 거의 1등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50대, 40대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3%, 4%대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순적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보수 진영의 합종 연행이 좀 있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국힘이 지금 상태라면은 이준석 후보도 가기 어려운 거죠. 계속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힘 입장에서도 그렇게 꼭 3차 발언, 그 토론의 3차 발언 때문에 꼬리표 달고 있는 이준석 후보와 과연 손을 잡을까? 그러니까 서로 별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자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지금 국회에 징계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징계안이 191명이 거대 여당인데 국민의힘에서 9석만 동의를 하면 어떤 징계가 나올지 몰라요.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서 정말로 심각한 징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된 특검법 3특검법의 검사 수가 120명입니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68명이에요. 춘천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님들이 22명이에요. 근데 춘천의 도시보다 6배가 큰 도시에 를 수사할 수 있는 검사의 인력으로 지금 특검을 꾸렸단 말이에요. 지금 정권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준석 그 의원에게도 굉장히 단죄를 내릴 거다. 여기를 연합을 하지 않으면 빠져나가기 힘들 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엔 강원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이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소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43.95%를 얻어서 47.3%의 김문수 후보보다 득표율이 낮았거든요. 아까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춘천과 원주에서만 승리를 했는데 두 분은 이 강원 표심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출구조사 보고 기대가 많았었는데 네. 실제 막상 이제 투표 다 이렇게 개표를 하는 거 보고 좀 실망이 좀 크긴 했습니다. 근데 좀 그래도 이제 강원도가 하나 특징은 강원도가 전국의 이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접전이었어요. 그 표차가 3.35%로 가장 접전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기존에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봤을 때도 10% 넘게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많이 좁혀졌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좀 의미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춘천, 원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이긴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12만 표에 12.4%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이제 3.4%도 그 차이가 한 10% 가까이 줄었어요. 10% 가까이 더 이제 얻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춘천이나 원주, 강릉, 그리고 속초, 고성, 속초, 양양 이 정도는 그 표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던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계엄의 벽은 높았지만 인물론의 벽이 더 높았다. 그러니까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 표를 못 주겠다는 많은 분들이 선거 기간 3주 내내 요즘에는 다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이것저것 정보 자료를 받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도 표를 못 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많은 고민이 결국에는 인물론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물론 플러스 인물론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견제론.
견제론. 견제론. 견제하는 부분들이 보수층에서 좀 견제도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 약간 중도 보수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나 이제 그 당시에 후보나 이제 민주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보수세가 강한 강원 정가에도 좀 변화의 바람이 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대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 상승세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항상 방송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원도민들은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인물론에 인해서 선택을 해왔어요.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지금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님들이나 강원도의 국회의원님들이 다 인물론에 의해서 평가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1년 앞둔 지방선거도 결국 그 당시에 뭐 정치 지형이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각 당에서 뭐 전과자가 없는 사람을 공천을 주던가 혹은 도덕성이 있는 사람을 공천을 주던가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물론에 의해서 선택을 받을 거고 다만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예전에도 한번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그 예산이 잡히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한 1개월 안팎으로 기본소득 월 25만 원이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이제 표심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 25만 원이 들어오면 이게 다음 달에도 또 들어오는 거야? 정권을 유지하면 돈을 들어오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혹세무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는 잘 따져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꼭 여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은 선거철에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국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누가 됐든 그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선의 영향이 사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봐도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쪽이 훨씬 많아요. 선거했을 때도. 왜냐하면 국힘이 질 것 같은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정치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나 뭐 야당이 이제 표 차이는 줄었지만 이게 뒤집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곳에 그대로 좀 표심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전보다는 격차가 줄었지만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리고 지방선거가 앞으로 이제 딱 거의 1년 안쪽으로 남았는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1년이라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주 너무 격동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를 지향하는 투표를 합니다. 정말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기대가 있는 선거고 다만 이제 총선과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표심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새 정부의 1차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와 김병주, 정성호 의원 등 강원 인사들의 향후 입각 가능성과 강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입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최혁진 원주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 승계를 하게 됐죠. 그리고 우상호 전 의원께서 강원도 선거를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마 청와대의 대통령실에 수석급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신 많은 분들이 향후 입각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있고요. 많이들 입각하셔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와서 강원도의 SOC 확충에 또 산업 개발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강원도의 출신을 어떻게까지 봐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는 여기 아니신데 강원도 쪽 출신이세요. 그러면 이제 뭘 예를 들면은 뭐 표현이 그런데 이제 챙겨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게 과연 어디로 갈까에 대한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자체가 좀 뭐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게 크게 사실 풀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강원도 출신 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정말 그냥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정말 좋은 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또 뭐 당장 강원도에 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보다도 강원도 출신 분들이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잘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강원도는에 대한 두 분의 한 줄평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잘 통치해 주시길 바라면서 방탄은 그만 경제부터 챙기자로 한 줄평 하겠습니다. 예, 접니다.
개혁과제 얘기했을 때 매번 이제 나중에 이 얘기가 가장 많았었는데요. 개혁과제 나중에 말고 지금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